네, 지금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대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제16회 충남과학기술 혁신포럼 시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럼 사회를 맡게 된 정책기획실장 박봉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는 자율주행차 시대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이란 제목으로 이재관 본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재관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스마트카 연구 본부 맡고 있는 이재관입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라서 좀 핵심되는 내용으로 지금 그 발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 핵심은 겁니다. 이제 자율주행차가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슈를 받고 있는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이게 그러면 실용화가 안 되고 상용화가 안 되느냐, 그게 더디냐, 그 관점에서 제가 조금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동향은 첫째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 모빌리티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도 하나의 모빌리티인데, 그게 큰 지금 그 혁신의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똑같은 이제 그 뉴욕 5번가인데 시차가 13년 차입니다. 여기 1900년하고 1913년인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전부 뭐냐면 마차인데 자동차 하나가 용감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빨갛게 표시인데, 근데 이게 13년 지나면 전부 자동차로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규제 개혁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그 적기조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여기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차 거기 협회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제 뒤에서 작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적기조례 잘 아시겠지만 차에는 반드시 3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옆에 이제 기사. 근데 한 명이 참, 이 사람은 운전 못해도 괜찮습니다. 체력만 좋으면 됩니다. 예, 그 차 앞에 한 40m 달리면서 낮에는 빨간 깃발, 밤에는 빨간 등을 하면서 뒤에 차 온다는 걸 알리는 게 이 사람 역할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런던의 시내 차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8km였고요. 시외로 나가면 13km라서 충분히 체력만 있으면 가능했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30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악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를 발명했고 산업적으로 크게 꽃을 못 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근데 영국이 지금 활발하게 자율주행 쪽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조업이 아니고 컨설팅 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테스트 이런 쪽에 해서 그런 이제 툴 관련 쪽에 컨설팅 업체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제 변화가 지금 우리도 지금 현재 있다는 거고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CS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도 이렇게 지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작년하고 거의 큰 변화는 없는데, 케이스라는 이 용어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넥티비티, 그리고 오토노머스, 그리고 서비스 쉐어드,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018년에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에도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기 수소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마스라는 서비스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산업 전지기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부장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나 국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잘 현실적으로 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현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레벨이 0부터 지금 5까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준이 어디냐면 레벨 3가 이제 일부 기능이 상용화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레벨 3 출시했는 혼다 내용을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걸 정말 제대로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레벨 3 세계 최초로 양산한 데는 아우디 A8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봤을 때 이제
트래픽 잼이 생겼을 때 동작하는 트래픽 잼 파일럿 그 기능이 이제 메인인데요. 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혼다는 기존에 있는 에이다스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하고 굉장히 통합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3월에 얘네들이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실용화되기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안정성, 성능 확보.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혼다의 최고 차종이 뭐냐면 레전드거든요. 이 레전드의 이제 원래 차 가격이 7천만 원, 7,50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여기 지금 레벨 3가 출시되면서 가격이 3,700만 원이 뛰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센서가 한 14개가 탑재가 됐는데, 그리고 여기 제어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단순히 봤을 때 센서가 탑재됐구나. 근데 센서 하나 가격이 그만큼 비싸? 그게 아닙니다. 이 차의 아키텍처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기하고 차에 대한 이 아키텍처가 다 바뀌어 있거든요. 소프트웨어하고 다. 그거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이제 운전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레벨 3라 그러면 충분히 한 7,800만 원 제가 주문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기능은 뭐냐면 트래픽 잼 생겼을 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 차 앞차 이제 관련해서 졸졸졸 따라가는 그 정도에서 눈을 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 잼 파일럿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뭐냐면 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만. 그래서 그 기능밖에 없는데 과연 누가 일반적인 사람이 3,700만 원, 800만 원을 주고 이걸 살 거냐. 그래서 혼다가 100대 리스 한정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시사하는 게 정산은 안 한다. 딱 우리는 100대만 팔고 말 거다. 그리고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출시하면서 거기 개발 담당했는 총괄 PM이 우리는 거북이 전략이다. 그 말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같이 저기 토끼 저기 안전성에 대한 성능에 대한 거 겁도 없이 저렇게 하다가 한 방 훅 간다. 자동차 업체라는 건 리콜이나 이러면 만약 문제 생겨버리면 자율주행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뭐냐면은 자기 비즈니스가 다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는 거북이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 산업에 관련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2000년 초에 미쯔비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한 방에 가는 거를 그 회사 안에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 뭐냐 파제로 브레이크 이제 그 니콜 문제 때문에 미쯔비시가 1999년에 혼다보다 앞선 그 일본 내 3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닛산, 미쯔비시, 혼다였는데 그때가 얼마냐면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대를 했거든요. 일본 국내하고. 그런데 파제로 니콜 사건 딱 터지고 나서 판매 대수가 200만 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 1년 상간에 다임러 벤츠에다가 인수가 합병이 되고 연구소의 소장이 독일 사람이 오고 회사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잘못돼 버리면 그냥 회사 하나가 그냥 한 방에 가는 거는 그냥 잠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말 혼다 걸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나오는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현대자동차가 원래 저기 레벨 3 양산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사람들 만나 보니까 수준은 똑같은 혼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몇 가지 거의 뭐 세부적인 기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원래 가격이 얼마에 나오는지, 네, 그리고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수준인지, 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밝은 또 내용으로 보시면 애플이 여기다가 풀리 오토노머스 비클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국내 현대모비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이 애플카의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납품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그걸 몰랐던 이야기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해프닝이 끝났는데 지금 이야기는 애플카가 어디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후보군으로 보는 거는 지금 캐나다의 마그나하고 그리고 일본 업체가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부품 국산화가 안 되면은 코스트 다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품 관련해서 해외 솔루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또 원래 이제 나오는데 모베드라고 해서 이런 소형 이 모빌리티 관련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앞으로 뭐냐면 외연의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동차를 베이스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그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융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니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를 비전 S1, S2에서 이렇게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차를 꾸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영리 기관, 연구소나 대학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양산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니가 원래 이걸 하기 위해서 한 3,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게 가능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전용 EV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 관련해서. 왜냐하면 얘네도 배터리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둘째가 뭐냐면 얘네들은 센서, 특히 카메라 쪽 관련 쪽에 센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1은 성능차고 S2는 이제 SUV 쪽인데 이거 이제 곧 출시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저희 또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GM이 퀄컴하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FSD도 보면은 거기 자기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했는 거를 다 차에다 자기가 개발했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거기 반도체 안에다가 다 실장을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대부분 인하우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GM은 뭐냐면 퀄컴하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여기 크루즈가 뭐냐면 GM이 이제 계속 그 브랜드로 갖고 있는 저기 에이다스 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율주행으로 올리면서 레벨 3 올리면서 이제 울트라 이제 크루즈라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보면은 GM의 상황을 보시면 아 얘네들은 벌써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건 뭐냐면 퀄컴하고 뭐냐면 반도체 관련해서 벌써 그 연계시켜 가지고 그 플랫폼을 전자 플랫폼을 이제 자기 걸로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여기도 보면 이제 센서가 많이 탑재가 돼서 360도 3D 인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그러면 이게 가격을 코스트 다운 안 하면은 그러면 결국 똑같이 아까 혼다와 같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이걸 어떻게 가격을 전략적으로 다운을 해서 이제 이걸 공급하느냐. 그리고 그 차가 얼만큼 안전하게 공급하느냐 그 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외연의 확장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트럭은 지금 자율주행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저기 로봇하고 이렇게 지금 외연의 확장이 일어나고요. 이게 지금 월마트로 하고 지금 벌써 그 사업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 이렇게 드론 이런 거 지금 캐디락하고 같이 해서 좀 넋실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우분 시티입니다. 저희가 도요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도요타의 지금 이 모빌리티 사업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코스트를 다운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 부품 업체들한테 계속 뭐냐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면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 우분시티라는 게 지금 이제 작년 초에 사업을 떴는데요. 이게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미래 먹거리를 다 담아서 도요타의 2,000명 연구원들이 상정하면서 이제 실제 그런 거를 이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후지산 밑에 여기 그 한 21만 평 되는 거기 히가시 후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폐쇄가 됐거든요. 재작년 말에. 그래서 거기를 지금 연구단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연구소도 이런 테스트 베드도 그냥 폐쇄적인 테스트 베드는 의미가 없다.
돈 주고 막 이렇게 그걸 기다리면서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해외가 대부분 이렇게 상주하면서 하는 형태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좀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또 지금 뭐 2020년에 이렇게 3대 미래 모빌리티에서 UAM하고 PBV하고 허브 이렇게 했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PBV 참 이제 퍼포스 빌트 비클인데 참 좋아요. 컨셉이 이게 도요타 이팔레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선전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번에 그 PBV 어린애가 나와서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제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 그 마지막에 가다가 니로인가? 왜 그걸로 가는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이렇게 더 확대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케이스 그 관련해서 이렇게 조약을 하면은 자동차가 우리 인류에 엄청난 그 혜택을 줬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경제 성장 이걸 줬는데 근데 반면에 대기 환경 체증 사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저희가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이게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이 두 가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조업 관점에서 이제 시장은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원래 9,700만 대, 800만 대 돼서 원래 예상하기를 지금 2020년, 23년쯤 됐으면 한 1억 2천만 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서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작년에 7,500만 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막 나오니까 실제 기존의 플레이들은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냐면 자기가 지속 성장 돈을 벌어 가지고 이걸 뭐 계속 이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나마 거기 있는 쪽에서 내가 7,500만 주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럼 미래차 쪽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둘째는 이걸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까 마스나 타스나 이런 쪽에 서비스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이렇게 해서 미래 엄청난 시장이 예측이 되는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자동차도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 네 번의 어떤 큰 산업 혁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1920년에 포드가 벨트 컨베이너 해가지고 대량 생산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4단계인데 이게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여기 지금 보면 1단계 저기 기술혁명에서 키워드가 시장이나 사회가 시사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차가 너무 이게 수작업을 하고 하니까 비싸서 일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다운해달라는 게 시장의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벨트 컨베이너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코스트를 극단적으로 이게 줄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시대는 뭐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자율화와 협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사용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동이 아니고 공간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커넥티드, 공유경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컨텐츠를 담아주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여기 이제 먹거리 보고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동에 관련해서 해당하는 시간이 소모되는 게 거의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뭐냐면 컨텐츠를 제공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볼 때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7,500만 대 그 안에서 그냥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모빌리티 네트워크 소사이티 관련해서 이거를 자율주행을 어떻게 잘 연계시켜서 여기다가 어떤 매개체로 활용을 할 거냐. 그리고 이걸 통한 다양한 뭐냐면 데이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을 시킬 거냐, 서비스 사업하고 연결시킬 거냐. 이게 이제 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주도하는 게 데이터를 얼만큼 잘 이렇게 관리하고 초연결성을 갖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율주행 쪽에 여기 또 시사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DOT에서 SA하고 DOT에서 자율주행차를 분류를 했는데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데 차에다가 센서를 탑재해서 할 수 있는 오토노머스 비클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정보를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하는 커넥티드 비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한 200m 내 모든 거는 제어 전략은 차에 탑재해 있는 이 센서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게 이게 지연되는 것도 없고 신호를 정확하게 받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니까 이 커넥티드 비클은 이제 V2X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처리해 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걸 또 보내주는데 한 번씩 신호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대신에 얘는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장점을 활용했는 게 CAV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비클이 돼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클로 됐죠, 그죠? 그 왜 저기 저렇게 됐냐? 저기에 시사하는 게 있는 겁니다. 뭐냐? 아직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떠냐면 똑같은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소비자가 그걸 사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운전 행태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리콜이라든지 품질 문제 생기면은 더 이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현재 단계는 뭐냐면 하나의 자동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자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ISO TC22 쪽이나 이런 쪽에 자동차 쪽이 표준화 쪽에도 자동 시스템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요즘은 자동 운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운전자의 행태에 따라서 운전자 쪽에 그런 그 성향을 맞춰주는 그런 이제 휴먼 팩터 쪽이나 이런 쪽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쪽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웨이모 차량을 타지 않습니까? 탔는데 그게 많이 나옵니다. 엄마하고 애가 탔는데 애는 토하고 내리자마자 엄마는 내리고 구토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승차감이 자기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 요즘 하는 거 보시면요, 이제 운전자는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속도감이나 이런 걸. 그런데 탑승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전하는 사람들은 잠음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잠음이 안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속도감 이런 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에 뭐냐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쪽에서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속도감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요즘은 그래도 좀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사업 모델이 다 다릅니다. 성용차로 하는 거, 상용차로 하는 거, 또 공유 차량.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은 센서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또 센서 사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통신 사양도 다르고, 그리고 제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전략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실제 우리 사회에다 딱 깔아놓고 보니까 이런 5가지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 폐쇄 공간, 한정 공간, 자동차 전용 도로, 교통환경 정비 공간, 혼유 공간. 여기 맞춰가지고 또 볼 때 각각의 경우에 실제 차가 주행하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거를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쪼개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양파 까듯이. 그럼 그거를 내가 다 담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부품을. 그래서 그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사실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각 5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람이 이동하냐 물건이 수송하냐에 따라서 실제 앞에 말씀드린 차량 플랫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겠냐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뭐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가 했는 걸 믿어주지도 않고 해서 해외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제 일본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게 이제 사람 이동하냐, 물건 수송하냐, 평상시냐, 재해시냐. 일본 같은 경우는 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9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우리 나라 환경에 좀 맞춰서 또 요거 조금 더 디벨롭 해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11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과소지 공공교통 유지 요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뭐냐면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천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신불당동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조금 소외지역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도 뭐냐면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이동성에 대한 자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사는데 기존에 이제 공공교통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지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교통이 줄거나 줄었을 때 이동이 곤란할 때 여기에 운영 코스트가 낮은 자율주행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그 대중교통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런 이제 그 이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소지에서 뭐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온디맨드 해가지고 로봇 택시나 이렇게 불러서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게 뭐냐면 서비스 사업자들이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에서 셔틀 운영하는 거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 지원, 운전기사 부족, 그리고 교통 이제 이 공간에 우리가 이제 효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요 현안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좋은 자율주행차가 왜 아직 상용화 실용화가 더디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아직은 뭐냐면 이 불안감입니다. 그 차량이 센서가 많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는데도 얘가 5인식 미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우버 거기 택시가 그 밤에 주행하다가 보행자 사고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전거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분석했는 거는 이게 센서가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을 했는데 판단을 뭐냐 하면은 얘가 사람이라는 걸 잘못 오미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차량 제어를 해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교통 통신 인프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커넥티드 오토매티드 비클로 가려고 그러면은 자동차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인프라가 융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를. 그래서 인프라의 대표적인 게 도로교통, 그게 CITS고, 그리고 이제 그 통신 인프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 쪽은 보면은 아직 도로 관리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 만나서 이렇게 간담회 하면은 큰 거 요구 안 합니다. 뭐 요구하나 하면요, 딱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 차선 하나 좀 관리해달라. 차선 좀 이렇게 5인식 안 일어나도록 좀 해달라는 거고요. 둘째는 뭐냐면 교통 표지판 그것 좀 정형화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되면 교통 신호등을 이제 언제 전멸하는지 지능형 교통 신호등으로 좀 바꿔달라. 근데 그게 10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제가 현대자동차 있을 때 2016년, 17년에 그때도 간담회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0년 지나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희 현실이고요.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도 5G 오면은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심리스하게 다 통신 두 줄도 없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혼다가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잘못 냈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법제도적으로 보험이라든지 또 책임 규명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냐면 아직도 이게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자율주행 쪽에 저희들이 볼 때 한 몇 개 업체 빼고는 아직은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정성이나 그리고 이 코스트 리덕션 하는 거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기능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말씀드린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 실정하고 있다는 어떤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트렁크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트렁크를 딱 여는데 전부 뭐냐면 그냥 PC입니다. PC.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부의 국장님 모시고 거기 갔다가 5분도 안 되고 그냥 끝냈거든요. 왜냐하면 쇼트가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지금 사업 실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거는 그게 아니고 기술 그냥 테스트하는 거, 베리피케이션하고 베리데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오늘 여기 와 있는 오토노머스 A2G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에 같이 다 저기 오래 있어서 인베디드 지금 벌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베디드를 해야지 이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앞으로 계산 용량, 높은 계산용과 빅데이터 가용성을 다룰 수 있는 주체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AI 딥러닝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여기 AI 딥러닝 하는 게 엔비디아라든지 이 플레이트 보면은 바이두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슈퍼 컴퓨터 관련해서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인베디드 하나의 플랫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딥러닝 한다 그러면 다양한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학습을 합니까? 그래서 국내 지금 저희 하는 거는 데이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장시간 장거리 주행했는 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웨이모나 이런 데서 차를 몇백 대 돌리는데 항상 뭐냐면 같은 데만 돌아가지고 데이터 받아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와서 분석해 보면은 한두 대 달리는 거나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피지컬 프린시플 어프로치 프로세스라고 해서 실제 사고를 일으키는 루트 코스 있습니다. 거기 원인을 그걸 맞춰가지고 시나리오로 나눠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제 차량 가지고 실험 차량 가지고 불가능하니까 다 어디서 만드냐면 가상 환경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기 디지털 트윈 이런 쪽이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도 실제 실점 차량 가지고 데이터 받아오는 것보다 가상 환경에서 만드는 게 뭐 10,000배 이상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지 거기 다 엄청난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담는 엣지 케이스까지 담는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거기서 학습했는 놈이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커넥티비티. 예. 차 안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했는 게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차량에다가 이제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딩해서 얘가 이제 버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넥티비티 쪽하고 그리고 센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산화가 안 되면은 절대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반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차는 기존에 있는 오토노머스 비클에서 센스에서 저렇게 이제 CAV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글로벌 인텔리전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자율주행 단계가 4, 5단계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눈을 떼는 게 아니고 차의 모든 이제 유스케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람이 눈도 뗄 수 있고 브레인도 뗄 수 있고 마인드도 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한 4, 5년 전에 UC 버클리에 세드로프 교수님이라고 자율주행 쪽의 표준화 쪽으로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자율주행 레벨 5가 오겠냐? 이분이 2065년, 70년대도 과연 오겠냐? 지금 저희가 엘베스터 산을 지금 등반을 하는데 지금 베이스 캠프도 못 갔는데 그때 지금 막 폭주를 터뜨리고 있다. 그래서 레벨 5가 되냐면 산 정상이거든요. 그럼 베이스 캠프에서 산 정상 100번 트라이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한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뭐 레벨 5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 레벨 4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소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ODD라고 해서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못하니까 어떠냐면은 이제 뭐 캠퍼스 안 아니면은 공장 안 아니면 택시 같으면 자율 택시 같으면 A에서 B 경로를 정해 놓는 겁니다. 거기만 주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자율 택시 지금 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강남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그건 좀 오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이제 자꾸 묻는데 야 너희들 다 뭐냐면 강남의 전 지역에 다 가능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일반 그러면은 지금 뭐 택시 기사분들이 골목길 막 가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너희 경로 정해놓고 그 경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되는 유명한 이제 좀 대표적인 회사 하나가 모비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텔에 지금 153억 불인가 18조에 팔렸는데요. 그 회사가 왜 그러냐면 이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제 저기 납품해 있는 영상 센서에 문제 있으면 필드에서 니콜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레스폰시블 이제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자기가 개발하는 제품은 안전성이나 성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플레이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동영상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요. 이게 이제 2020년에 테슬라가 지금 대만에서 사고 내는 겁니다.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인데 여기 하얀색
저 소형 저기 트럭이 이렇게 전복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 뒤쪽에 테슬라가 와서 그냥 감속도 안 하고 그냥 박아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작년에 테슬라 FSD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너무 과학 포장돼서 이거를 이제 자꾸 시장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냐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다가 작년에 자율주행 진짜 해보니까 어렵더라. 예,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레벨 4나 5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레벨 3까지는 긴급 상황에는 운전자한테 제어권을 전환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사고 나도 책임이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운전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벨 4부터 뭐냐면 긴급 상황에도 시스템이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운전자가 아니고 탑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조사의 모든 책임이 다 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업체 책임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추얼 데이터 만들어주고 버추얼 시뮬레이터 해줬는 데이터 만들어주는 거기도 다 뭐냐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 도로교통 ITS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통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 통합적인 시스템의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제도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 안 되는 단에는 절대 양산 안 될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서로 싸우고 있을 거거든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나는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높은 용량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컴퓨팅 모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자율주행 쪽에 제어기는 AI 딥러닝을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나 NPU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퀄컴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도 굉장히 이제 진흥화됩니다. AI 관련 쪽에 그런 딥러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TX 통신 쪽 이쪽도 지금 이제 뭐 CITS나 CVTX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왜 둘이 저거 자꾸 싸우고 있지? 그게 아니고 서비스 관점에서 컨텐츠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그냥 다 같이 활용해서 유럽에 이제 캄 같이 그렇게 통합 통신 플랫폼을 가면 될 건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그렇게 지금 요 VTX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VTX가 이만큼 다양한 지금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자율주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V2P가 되거든요. 네, Vehicle to 이제 Pedestrian. 그래서 보행자들이 가고 있는 모바일하고 이렇게 통신이 돼서 사람들 많은 쪽에서는 그거를 자동차가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동점매 지도 정보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그리고 사이버 보안. 네, 그리고 이제 안전 설계, 이제 페어 오퍼레이션, 우리 말하는 펑셔널 세프티, 예, 그리고 리던던시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HMI. 예, 그러면 이제 대응 방안은 예, 저기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미래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XEV하고 자율주행차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성하고 코스트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저희 전 주기에 대한 뭐냐면은 이 그 산업 생태계가 이걸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국산화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저가로 이제 이걸 국산화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성능이 이제 확보되는 그런 부품 소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차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유 경제나 물류 산업이나 이렇게 서비스 쪽에 이제 그런 신산업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마스나 타스 쪽에 왜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안 일어나냐? 지금 보면은 두 플레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 업체들은 자기 데이터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들은 뭐냐면은 자동차 업체 보고 데이터 내놔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여기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렇고 팀의 모빌리티도 그렇고 여기 네이버 랩스도 지금 만나보면 소프트웨어 역량은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거기 이야기가 아랫단에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거예요. 차량 플랫폼도 없고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자 플랫폼이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뭐냐면은
이제 갖고 있는 플레이들하고 협업을 하고 싶다. 예, 근데 실제 그게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은 아데타는 굉장히 강한데 서비스에 대한 증언이 왜냐하면 시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나의 규격화해주고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지금 뭐냐면 제가 도요타 자료를 가져왔는 겁니다. 도요타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지금 커넥티드 비클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돼가지고 저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한 10년 동안 구축을 했거든요. 스마트 지금 도요타 스마트 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그런 부분을 다 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기 보시면 자동차에 지금 뭐냐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모듈이라고 해서 저기서 이제 차량의 데이터를 다 올려주는 그런 모듈을 통해 가지고 저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이 노 데이터를 그냥 다 오픈하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 사업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보고 저기 보면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 커넥티드 비클 데이터 센터에서 거기에 해당 1차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제 올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위에서는 또 저기 서비스 사업에 맞는 플레이어들한테 또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사업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마스나 타스 쪽에 지금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플랫폼을 구축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원하는 거하고 자동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이렇게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저희가 보는 거는 두 개의 큰 뭐냐면 축이 움직이고 갈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레벨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센서를 탑재해서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우리 아까 혼다의 혼다 센싱 엘리트라든지 이번에 현대차가 나오는 그 레벨 3 수준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걸 계속 끌어올리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중간인데 레벨 4나 5로 가려 그러면 모든 게 이제 긴급한 상황에도 시스템이 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중화가 설계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다 다릅니다. 사업 모델이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토노머스 이제 드라이브 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센서가 이중화가 돼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관련해서 운영되는데 보면은 차 위쪽에 루프 위에 보면은 센서 이렇게 모듈 형태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60도를 3D로 다 센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범용적인 센서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범용적인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가디안 시스템 슈퍼바이저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제어 전략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이제 좀 이제 축소되는 분위기니까 그러면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전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ACK라고 해서 저희가 오토노머스 차징 킷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복스바겐 같은 경우는 벌써 AI 이렇게 충전 로봇까지 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사회가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하고 다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담보가 안 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트에서 크게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리걸 사이언스 쪽에서 움직이고 하나가 인더스트리 사이언스 쪽에서 움직이는데 리걸 사이언스 쪽에 움직이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차량 안전에 대한 성능을 인증체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DOT 니자에서 이렇게 저기 VDS 2.0이라고 해서 이번에 그걸 발표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버전을. 거기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12가지의 세프티 엘리멘트를 정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이걸 준수하도록 차를 개발해라. 그리고 나서 자가 인증 형태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가지 이거를 세프티 엘리멘트 준수했는 거를 다 레포팅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밸런트리 세프티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VSSA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셔나이나 도요타나 웨이모나 다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딱 한 기업이 최근에 했습니다. 그 오토노머스 F2G가 2달 전인가 6월 달에 지난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 사이언스 쪽은 뭐냐면
스탠다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크라이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걸 사이언스 쪽에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 서티피케이션 인증 체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다 사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인더스트리 쪽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표준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요즘은 ISO TR4804나 TS5083 이걸 다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은 12가지 뭐냐면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칙에 맞춰 가지고 부품하고 그 각각의 하드웨어가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개발이 되도록 그거를 이제 저 표준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궁극적인 게 이제 그렇게 돼서 최근에 보면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데 국내에 지금 아직 그 왼쪽에 해당하는 리걸 사이언스 쪽은 카트리가 참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외국에 가면 캐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더스트리 쪽이 사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또 키우고 그리고 카트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리걸 사이언스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게 전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힘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스트가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PG 그리고 리얼로드에서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레벨 3가 돼서 했던 게 페가수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럽에서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했고요. 그거 이제 후속으로 해서 지금 레벨 4, 5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독일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VVM이라고 해서 베리피케이션 베리데이션 메시드라고 하는 그걸 하고 있고 일본에는 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도 좀 이제 좀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정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베리피케이션, 베리데이션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실제 뭐 이제 사업 실정이나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보면은 단발 실험입니다. 실험 시스템을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지금 실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회에 실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이라든지 법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인프라하고의 호환이라든지 사회적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하는 테스트하는 단계인데 이걸 일반 사람들 막 태워서 그렇게 아직 기술에 대한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도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